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이제 경매 물건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경매 물건이 일반적인 시점에서 본 경매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낙찰자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낙찰자는 뭐예요? 뭐만 걱정하면 돼요? 내가 떠안을 거, 그리고 나한테 페널티가 있을 만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나는 채권자이면서 낙찰자여야 돼요. 근데 채권자이면서 낙찰자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이미 늦은 거야. 경매 시장이 나와버렸으면 이미 내가 양도를 받고 싶어도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이거 배워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써먹어요? 여러분들 삶에 써먹는 거긴 한데 경매 나오기 전 거 혹은 경매를 취하시켜서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 기간은 좀 길어요. 그 대신 완벽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야 돼. 경매가 처음 2002년도에 국법이 신법으로 바뀌면서 야 경매 시장이 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책 막 써내고 경매 경자도 모르는 사람이 법률 관련된 거 책 써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가 완전 다른 시장이 처음에 스타트가 됐어요. 그랬더니 뉴스까지 나와서 경매 시장에 경매 교육 부음 해가지고 중개사 학원에 경매 교육 듣겠다고 계단까지 서가지고 밖에서 듣고 그랬어요. 경매 교육비 그 당시에 50만 원 한 달에. 얼마나 셉니까? 그죠? 기초교육 강좌가. 아까 홍 교수님이 가르쳤던 그 경매 기초 강좌 있잖아요? 이제 절차가 어떻고 이거를 50만 원 주고 들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그게 50만 원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고 무료 강좌했다가 죽는 줄 알았지.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정말요? 정말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하고 여기에 여러분들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서가지고 강의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당시 그 정도 붐이었었어요. 왜 붐이었냐? 저가평가돼 있다가 갑자기 경매특별법에 의해서 토지거래도 허가도 묶이고 막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경매로만 그런 걸 입찰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경락잔금 대출 그때 다 80% 90%씩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시장에 막 뉴스까지 나오고 시작했었던 그 시장에 재채권 매입 경매가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매각을 할 수 없는데 토지를 매각을 하려고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매각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근 50km 근방에 살지 않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사는 거야. 등기부에 은행에 대출도 오히려 토지는 대출도 안 나와. 20%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대출 더 빼고 싶어도 사채를 써야 되는데 사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걸 해체가 없어가지고 그 농가 쪽에 있는 그 주변의 부동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 매물이 엄청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가액은 굉장히 올라가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높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공시시가가 올라가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야. 담보대출도 못 받고. 그렇게 굉장히 궁리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제가 요거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맨 처음에는 제가 아는 지인의 형의 아버님이 아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이 2억은 받아져 있고 시세로는 한 16억, 17억 정도 하는데 10억만 받아도 난 팔겠다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 주변에. 왜? 다 땅 내놓은 사람들밖에 없어가지고. 시세만 고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아버님 이거 얼마 받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10억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10억에 저는 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상상도 못하는 계약서를 씁니다. 어떤 계약서 쓰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요. 근데 조건이 뭐냐? 제가 10억까지만 인정해드리고 나머지에 대한 배당을 만약에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 그 이상의 가액은 제가 인정가액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1억 뒤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을 제가 이빠이 넣었어요. 왜? 내가 낙찰받아야 되니까. 그때 당시 토지가 경매가 나와버리면 120, 30%씩 낙찰받아진 때인데 매매로는 안 팔렸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경매가 딱 나왔는데 감정가가 시작가가 14억 얼마인데 16억에 낙찰됐어요. 나는 그 아버님한테 10억만 주고 나는 6억을 버는 거야. 근데 나는 채권자잖아요. 근데 나중에서야 한 일인데 아버님이 양도소득세를 더 냈어. 왜? 그분이 16억에 매각한 거고. 근데 나는 또 아들이니까 말을 못한 거 알고 봤더니 매각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내시고 나는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 맛으로 벌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영상으로도 담아도 되는데 제가
법에 관련된 거 하면서 야 대부업을 해야 돈이 되는구나 싶어서 대부 사업자를 딱 내고 맨날 이 부동산 관련된 거 상담해주면서 부동산 담보대출도 해주면서 경매 입찰 보는 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담보대출 해주면서 내가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알바들을 많이 썼어요. 이제 제가 교육했던 사람들 알바를 해가지고 막 충청도 법원 다 보내요. 아침에 막 20, 30개 막 입찰표가 반대로 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그 맞추고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새벽 한 5시에 모여가지고 입찰 봉투하고 거기다 입찰표하고 막 넣어가지고 애들 쫙 보내고 그날 알바 보내는 거예요. 충청도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일이에요. 유치권에 대해서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법리는 알지만 유치권으로 돈 번다라는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공장을 갖다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공장에 대해서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를 와서 이제 교육 듣다가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권 주장하셔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유치권에 대해서 나도 그때 자세히 잘 몰랐어요. 법리만 하니까. 그때 막 법리 내가 그분한테 상담해주고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건 아는 거야. 근데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점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를 한 명을 상주시키고 이 유치권을 양도받으면 나도 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몰라서 양도받는 게 안 돼서 그럼 반땅합시다 그랬어. 반땅합시다. 그래서 딱 얘기를 해서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 금액은 얘기 못 해요. 그분이 받아야 되는 거 다 받고 이자까지는 받고 그분하고 저하고 진짜 반땅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 자기를 포기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포기한 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치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낙찰받고 그 돈을 꼭 줘야 된다라는 법리를 알고 오니까 돈을 주고 가던 시대에 처음에 그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점유를 맡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데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왜? 경매 시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경매 시장이 2002년도 7월 1일부로 이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의 경매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게 2002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후반이야. 그럼 아직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야. 그러니 경매가 뭔지 모르는 모든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이 되겠어요? 걔네는 뭐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법률로 깨야 된다 이런 판례도 없었을 때야. 그게 뭐예요? 돈 줘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치권은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법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런 싸움도 없고 명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돈을 받았어. 그래서 머릿속에서 갑자기 전구가 띵 뛰더라고요. 야, 이 유치권을 이렇게 비즈니스 써먹으면 진짜 좋겠다. 저 처음에는 무조건 반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벼룩시장 같은 거에 광고도 냈었어. 유치권자들 공사 못하신 분들 돈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권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찻길 요 정도 블럭 찻길 그 바로 앞에 그 건물 이름이 신신프라자예요. 신부동에 있는 신신프라자인데 그 건물이 바닥 평수가 엄청 컸어요. 제 기억에는 거의 600평 이상이 됐어요. 건평이. 바닥 평수가. 그거 위에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다가 멈췄어. 근데 공사 대금을 진행하던 그 공사업자가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제 하도급자들하고 분쟁이 생기면서 에쿠스를 끌고 다니던 에쿠스를 제 사무실에도 맡기겠다. 왜? 대부 사업자니까 차 맡기는 줄 알고 왔는데 전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니 사정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에쿠스 왔는데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가실 수는 있겠냐 그래서 그 에쿠스를 처음에 그거를 이제 담보로 잡고 저는 당시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던 때예요. 학생 때인데 투잡을 했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낚시하는 그런 옛날에 그 낚시 옷 있잖아요. 정말 어딘가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 사무실 뒤에 주차장인데 묻는데 거기서 절 기다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 나는 채권자인데 저렇게 채무자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나는 오늘로 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그 자재업자 있잖아요. 그 하도급자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도 경매 들어올 것 같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고 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는 거야. 무작정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유치권자인 거예요. 유치권 행사 현수막에다가 저기 그 컨테이너도 있었어. 맨날 거기 계시던 분이야. 찻길 건너. 그러니까 2차선 도로 바로 건너. 말하자면 뒷블럭 있잖아요. 그 먹자골목 뒷블럭 정도 되는 쪽이었었는데 이분이 저를 맨날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나한테 돈도 한번 빌려받고 담보도 해보니까 제가 또 되게 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에 사장이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실장 타이틀을 썼으니까 저한테 와 좀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그 권리 저한테 있을 수 있냐고. 그건 자기가 정말 지금 상황이 넘기고 받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권리로 돈을 다 받아서 찢어발겨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큰 돈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법원의 이자까지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60억 가까이 됐었던 채권인데 제가 그거를 너무 저도 몰랐죠.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니까 그거 갖다 소송도 못 하시니까 얘기하면 3억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3억으로 그때 당시 그 집을 옮기고 이분이 하고 싶었던 올갱이 농장 있어요. 비닐하우스에 올갱이를 키우겠다 그래서 그거 하는 비용에 자기가 3억 정도 든다는 거에 내가 오케이를 한 거야. 3억이었어. 그래서 진짜 야반 도주 하는 거 해서 저녁에 이사 다 챙겨서 집 얻어서 보내드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하면 쫓아오니까 이런 법률적인 거 아니까 다 케어해주고 그분이 올갱이 농장할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제가 그 유치권을 그냥 갖고 저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 문에 낄 정도 되는 애들이 저희 한 20평도 안 되는 사무실에 그냥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나 또 이렇게 가나 싶었죠. 아 정말로 나 그렇게 등치 큰 애들은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우와. 야 거기다 또 다 양복을 다 세트로 입고 왔어. 유니폼으로. 그리고 맨 끝에 들어오는데 한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대장이야. 그리고 누가 봐도 대장인데 누가 봐도 영화 속에서 본 그 장면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면이 저는 몇 번 경험했었어요. 멱살 잡혀가지고 이렇게 천장까지 들여올려 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 근데 들어오니까는 겁나잖아요.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사무실에 여직원이 마침 그날 없어가지고. 근데 소파에 앉았는데 딱 앉고 그 사람이 딱 앉고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딱 어디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아, 제가 실장인데 아니 너하고 얘기할 거 없으니까 찾아오라고. 막 전라도 사투리에 전라도. 정말 심한 전라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 상황 머릿속에 막 뭐가 돌았냐면 아버지는 잘 계시나? 우리 애는 정말 나 어떡하지? 오늘 진짜 정말 앞이 캄캄하게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황 상황이 내가 이제 거의 이 뇌 구조가 이렇게 약간 그냥 블랙아웃 되듯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너무 숨도 막히고 이따만한 애가 다 서 있으니까 그러더니만 제가 저기 실장인데 여기 담당 제가 합니다 하면서 제가 법인 도장 다 찍어드리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양수인의 중에 양수인 누구냐 해서 제가 서류를 보여줬는데 복사본 보여줬는데 제 이름으로 되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꾸 잡고 제가 아니 얼마면 된 뭘 서로 협상도 없고 그냥 그 뭐죠? 그 여행용 캐리어 있잖아요. 큰 거. 그 캐리어가 한 6개 정도가 들어오더라고. 나는 죽었구나. 저거 토막돼가지고 저기 실리나 보다. 진짜 그게 들어올 때 그 생각했어요. 애들이 들고 들어오는데 캐리어를 왜 들고 와? 나 사무실에. 대부 사무실인데 건달들이 들어왔으면 둘 중에 하나구나. 사생결단 나겠다. 나 속으로는 들어간 돈 3억만 받고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뭐 들어간 돈이 있고 해서 막 관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이상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니 원금가액이 36억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그 카트에 딱 30억이 들어와서 가져온 거예요. 현찰 30억 들고 국민은행 거래지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돈 셌어요. 그게 유치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돼서 그 공부와 그걸 더 파기 시작했어요. 유치권을 선매입했었을 때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때 당시 처음 내가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그 신세계를 경험했었을 때 제가 보는 경매 시장의 눈은 다 바뀌기 시작했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보는 방법을 경매로 보여주지만 사실은 경매 전에 이런 걸 접할 수 있으면 더 돈이 돼요. 예를 들자면 시장 돌아다니다가 보면 어디 건물이 지어졌는데 유치권 현수막 있고 이런 데면 가서 한번 부닥쳐서 얘기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처음 시작 포인트에서부터가 대화가 되고 이거는 과정 중에 이미 진행 과정이에요. 진행 과정에서는 가서 양도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있고 어떻게 이 부동산 물건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열어보면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보면 위에 유치권 강자형이라고 써놨어요. 이 사건 번호 써가지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 차를 보세요라고 해서 물건 뽑은 게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아무 쓸모없어요, 낙찰에는요. 우리 안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그 물건의 종별하고 이렇게 보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경매를 봤을 때 이 물건은요, 건물은 매각 제외인 거,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건물만 매각인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건인데 건물만 매각인 경우는 저는 비추합니다. 왜? 부동산 담보 물건 중에 건물은요. 건물만 존재하는 거는 토지를 근간 두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각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만 입찰 보는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그게 제 철칙이긴 한데 공식이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볼 때 1번은 토지만 매각인 경우에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토지만 매각인 경우가 보통 유치권인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 신고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바로 내려갑니다. 저는 바로 등기부등본하고 권리신고한 것부터 보는 스타일이라 가격을 먼저 봅니다. 뭐부터 보냐? 아, 이게 시장 가격이구나. 이게 시장 가격이 토지 가격의 감정 가격이에요. 요 정도는 내가 인정, 요 정도구나. 그러면 19억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유치권 금액이 신고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19억을 쥐고 흔들고 싶어. 내가 경매를 낙찰받고 싶어서 유치권을 사는데 19억짜리를 뭐 전체적인 감정가가 19억짜리인데 유치권 1억대 있는 거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유치권이 적어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좌지우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유치권이 10억 있어야 이게 9억까지는 떨어져야 다시 100%잖아요. 남들이 100% 입찰 보려면 10억은 인정하고 간다고 하면 9억까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9억까지 떨어졌을 때 내가 10억짜리 유치권을 만약에 7억에 사왔어도 3억은 더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 입찰해서 내가 낙찰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의 위치가 A급이냐 B급이냐 이것도 봅니다. 근데 지금 유치권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 위치가 경기권에 몇 개 없기 때문에 물건을 고른 거지 지금 서울에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유치권 물건 중에 뭐 빌라, 아파트, 뭐 상가, 뭐 한동 죄송하지만 거의 유치권 성립 안 돼요. 신축 건물 아니면 거의 안 봅니다, 저는요. 근데 요 물건은 건물은 매각 제외인 거에서 나와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보는 거예요. 저기 봤을 때 교육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분명히 유치권 신고됐다 그래가지고 점유관계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봐요. 경매 낙찰자의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유치권 있으면 여러분들 거의 패스하라고 해요. 그죠? 낙찰받고 유치권자하고 협상을 볼 거 아니면 왜냐면 싸우고 명도해야 되고 대출도 안 나고 웬만하면 그죠? 근데 그쪽하고 저하고는 완전 다른 시각인 거죠.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교수들이 와서 물어봐요. 박 교수님은 진짜 역발상이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먼저 했거든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난 먼저 했어. 그 책이 역발상으로 써진 거예요. 유치권을 깨야 돈이 된다라는 얘기는 난 유치권 팔아가지고 유치권을 사서 돈 벌었던 시기는 나는 이전부터 했었던 건데 책이 유치권을 깨야 돈을 번대. 왜? 이거는 상술적인 키워드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유치권을 깨야 돈이 된다라는 거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공식적인 건데요. 재테크는요. 1 더하기 1이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는 게 재테크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됩니다라는 것은 수학적인 거야. 그냥 낙찰자의 시점에서 돈 되는 것만 한 수십 번 입찰받다가 하나 딱 낙찰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매각하고 남았더니 그동안 경비 쓴 거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이게 현실이야. 근데 재테크라는 것은요. 1 더하기 1이 10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2입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의 교육적인 책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니까 저한테 교수님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책 추천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민법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점유관계에 대한 부분, 제가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유치권은 점유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점유권이 담보화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 2014년 11월 25일 날 은행에서 김선아라는 사람한테 5억 4,600만 원이라는 채권 최고가액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에서 4억 한 2, 3천 정도라고 한번 봅시다. 이 돈을 빌려주는데 자 2014년도고 이거는 감정시가가 최근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40%라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가가 그때는 어느 정도? 10억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억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담보가 그때 당시에 덜 나왔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적당한 가격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두천 농협에서 만약에 4억 언저리를 해줬다고 하면 보통 임야나 이런 것은 많이 나와야 40%예요. 심지어는 20%대에서 많이 나와야 40%니까 근접해서 한 15억대까지 감정평가가 나온 게 요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역발상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상권도 같이 설정을 했어요. 예전에요, 은행이 수를 부린다고, 꽁수 부린다고 요게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금감원에서 제재 사항이 들어오는 바람에 어차피 둘은 하나의 물권 형태이기 때문에 둘은 소멸해야 되는데 강제집행법상 민법의 강제집행법상 이 등기가 말소되는 게 근저당권은 자동 말소되지만 지상권은 말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딱 거꾸로 해놨다가 은행이 민원을 엄청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관련된 하나의 등기예요, 둘이. 다만 담보등기로서 지상권 설정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이 지상권은 반대로 뭐로 봐야 되냐?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야 되냐면 점유권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채권자의 시각인 거예요. 은행이 이게 점유가 소유자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의 점유권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현장을 갔는데 건물도 없고 땅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권까지는 담보화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지상권 설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점유권이라는 놈은 형제 중에서 막둥이로 다 불려다닌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담보로 갑자기 딱 갖다 붙은 거예요. 얘가 점유권으로. 이 말은 뭐냐? 은행이 뭐를 취득했다? 점유권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지만 은행이 뭐예요? 점유권을 담보했다. 그래서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은행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데 유치권의 근간은 뭐예요? 점유권이라고 했잖아요. 한 공간에 점유권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점유권은 실질적으로 누가 갖고 있다? 농협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이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구조가 안 맞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치권을 보고말 것도 없어요. 그냥 성립이 안 돼. 다만 여기서 얘네가 성립은 불문하지만 공사대금은 2억 1천을 했대. 이게 성립이 되도 2억짜리는 별로 양도받고 싶지가 않아. 이게 만약에 20억이라면 관심이 좀 있어요. 어떤 관심이 있냐? 제가 만약에 이게 20억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발상들이 법률의 발상이에요. 이게 만약에 20억 정도라고 하면 어떤 식에 대한 게 가능하냐? 은행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유치권이 성립이 돼.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대위변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채권 매입 경매라는 거는 근간이 바로 대위변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내가 대신 변제를 해준 것도 은행의 채권 대신 변제해주지만 은행 채권은 대신 변제해주면서 소멸해버리면 나는 구상권밖에 안 생겨요. 근데 유튜버들이나 다른 쪽에서 보니까 대부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NPL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대위변제에서. 대위변제는요, 바로 소멸되는 겁니다. 채권이 소멸됐다가 다시 발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근저당권, 은행권을 갖다 말소시키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채권자의 김선아라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알려면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키워드? 내가 채권을 사고 싶으면 누구부터 만나야 되겠어요? 소유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동산 채권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부동산은 하나, 각계의 부동산 소유권은 하나의 세계라고 봅시다. 하나의 우주예요. 하나의 지구예요. 이 부동산이 하나의 지구라고 봤었을 때 이 사람의 권리 안에 이 김선아라는 사람은 신이에요. 신적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소유권이야. 왜? 채권을 만들 수도 있고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걸 동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이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신이야. 내가 은행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고 싶다고 해서 은행에 가서 변제하겠다고 땅 한다고 은행이 변제를 받아주냐? 아니에요. 채무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변제를 하고 구상권자의 권리를 득해야지만 소멸돼요. 그러면 이 김선아라는 사람은 경매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고 암울한 시장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억울하잖아. 이 사람은 왜 경매를 당했겠어요? 매각을 하고 싶은데도 매각이 안 돼서 경매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돈을 1푼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여기서 돈이 받아도 채권자들의 돈이 다 뺏길 것 같기 때문에 자기는 남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채권자들, 이런 채무자들한테 가서 제가 돈을 몇 푼 드릴 테니까 저하고 동의를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채권 매입의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권법상의 소유권을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채무자이면서 여기에 보면 실질적인 담보는 19억인데도 불구하고 채권 최고가액이 뭐예요? 7억 4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신이 얼마나 남아있어? 실질적으로는 12억이라는 여신이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이 김선아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후순위로 채권을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2억을 했지만 요거 다 해봐야 얼마밖에 안 돼요. 7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넣었어요. 근저당권자인데 강제경매를 10억이나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채권 최고가액은 총 다 해서 얼마일까요? 17억 정도 되는 거죠. 18억 정도. 그죠? 강제경매의 청구가 이게 뭐냐면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2015년도에 돈을 빌려준 2억이 이렇게 이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가 보니까 거의 사채 이자네.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이자는 연 20%짜리였어요. 계산해 보면 요 정도 금액이 얼추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에 10억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자의 시각을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유치권은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양도받았을 때 돈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에는 유치권은 성립은 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낙찰받을 때 약간 꺼려져요. 그럼 유치권자 2억밖에 안 되니까 저게 2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게 플러스 알파 실질적으로 비용 발생한 거 보면 저게 몇 억이 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자의 시각으로 이런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갖고 싶은 게 내가 누가 봐도 돈이 되는 권리가 눈에 보여요. 첫 번째는 박상인이라는 사람의 권리예요. 이 사람은 채권이 10억짜리지만 이 사람 채권을 만약에 딜을 해서 내가 5억에만 가져올 수 있으면 난 이건 19억에 낙찰받을 수도 있어. 만약에 내가 박상인이라면 나는 이거 입찰 볼 때 내 채권가액 다 씁니다. 왜? 원금가액이 2억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박상인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은 욕심 난다 안 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채권자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박상인이라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찾느냐? 등기부등본에 보면 주소가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거를 양도를 받아오는 거가 시작하는 게 채권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강좌용이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유치권이 20억짜리였다라고 판단하면 저는 은행의 채권을 대입연재해서 없애고 유치권을 성립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채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법을 하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좀 어렵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알고리즘적으로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 안에 디테일한 거는 법률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법률 모르면 알아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그 낚시에 걸린 거야. 내 강의를 안 들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알아도 저런 게 있구나 시장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제 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동산으로 투자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시간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는 거기 계속 눈을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 주거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주거용으로 몰려 있어요. 근데 국가가 세금적으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비과세 시장이에요. 여기에 한번 매진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드머니가 부족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쪼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지식으로 배운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만약에 기수 교육을 배웠다고 하면 기수 교육인 사람들끼리 뭉쳐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했었을 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니고 다 쪼개가지고 하면 돼요. 각자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명이서 그냥 서로 비용 투자해서 쪼개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권리 행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서 나도 배워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예전에 저는 이게 되게 오래됐는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지금 여러분들 부실 채권들, 여러분들 일부 아는 사람들만 돌아다니는 채권이죠. 나중에 중개사무소에서 부실 채권 거래할 때가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부실 채권이 중개사 사무소에서 돌았었어요. 그러다가 금감원에서 제재하니까 지금 안 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채권 시장이 앞으로 도래하겠냐? 도래합니다. 다만 선두주자가 없어서 아직 이게 상품화되지 않았을 뿐인데요. 이거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뛰어들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상품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앞으로 향후 주거 안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뭘 투자해야 되는지 멘붕의 시대가 올 거예요. 만약에 공급량이 주거의 안정이 들고 나서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찬바람 붑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찬바람 부는데
그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채권밖에 없어요. 왜? 어차피 채권, 이 경매 시장이 낙찰가율들이 안정가로 돌아오면 80%대, 70%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80%대, 70%대로 낙찰가율이 돌아오면 후순위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이 배당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후순위 채권자들은 손을 떨 수밖에 없어요. 제 강의에 아주 언밸런스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야,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채권은 은행 채권 아니야? 1순위니까? 당연히 좋죠. 100%다 받으니까. 팔라고 해보세요. 안 팔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채권을. 그리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자 수익에 대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샀다고 해서 이게 경매 입찰에 큰 용도로 못 써먹어요. 근데 내가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을 때 후순위 채권이 나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없으면 만들기라도 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김선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하고 협의 봐가지고 뒤에 후순위 이렇게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 영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권리 행사한 게 아니니까 공식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김선아라는 분하고 합의 봐서 내가 3억을 드릴 테니까 내가 10억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이 사람이 동의만 한다면 후순위에 근저당권이 10억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10억 갖다가 여기 낙찰에 써먹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 채권들이 19억이에요. 내 뒤에 후순위 채권이 더 있어요. 나 29억을 써먹어요. 여러분들이 경매장에서 봤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늘 보던 또라이가 한 명 또 나타났네. 야,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높게 썼어? 실질적으로 높게 쓰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정말 바보거나 여러분들보다 한참 위에 고수거나. 고수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채권을 좌지우지하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채권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숫자적인 채권이지만 실질적인 권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박상인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넣지 않았다고 봅시다. 이 사람은 채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박상인이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 채권을 7억 주고 샀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강제경매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7억 주고 산 이 채권 갖다가 나는 여기에다가 3억을 더 써서 경매 입찰 봅니다. 왜? 이미 3억은 벌었으니까. 경매 낙찰받는 권리를 써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리를.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상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 부동산을 시장 조사했더니 토지 가격이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야, 이거 정말 괜찮다 싶으면 요거 채권을 가서 사는데 야, 우리 돈이 없으니까 여러 명이서 같이 임장 조사를 합니다. 이게 단체가 좋은 게 뭐냐? 임장도 여러 명이서 하고요. 그리고 이 채권자를 만나는데 여러 명이 같이 만나요. 근데 여러 명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을 반대로 떨어뜨리는 미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선도했던 거는 7억까지 맥시멈이야.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금액을 낮은 금액부터 불러요. 그 다음에 더 이상 금액이 안 나와버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여러 명에서 협상을 볼 때 채권 협상 보기가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채권은 여러 명에서 붙는 게 굉장히 효과가 커요.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를 다 나눠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장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시너지 효과나 수익률은 일반적인 경매하는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죠. 적어도 단독 입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2등 입찰자는 생각도 못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습니다. 1등하고 2등의 입찰가액이 정말 차이 나요. 왜? 내가 몇 억을 더 써버리니까. 그럼 2등은요, 절 보고 미친놈이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죠. 저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데. 이런 걸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 볼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거와 비슷한 사례로 근저당권의 선순위에 은행의 채권만 있었는데 이 소유자하고 협의 봐가지고 뒤에 2순위 넣고 입찰 본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 안 드려서 그러는 거지.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시장 쪽은 노출이 안 돼서 돈을 버는 시장이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네 이러면 믿지도 않을 거고 말도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데 더 웃긴 건 뭐냐?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여기까지는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제재할 수가 없냐면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질의를 합니다. 채권 양도되어진 게 양도가액이 신고되는 형태는 없거든요. 채권 양도가액은 왜? 내가 10억짜리 채권을 5억 주고 샀습니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이 채권이 제 거로 양도되어졌습니다만 남아있을 뿐이지. 근데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신탁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탁 부동산이라는 건 들어봤지만 채권도 신탁 채권이 있어요. 이 신탁 채권은 뭐냐면 내가 우리
우리 본부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채권이 막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10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가서 내가 얼마까지 받아줄 테니까 서로 나눠 먹게 하자. 그래서 나한테 양수를 받아오는 채권이 바로 신탁채권이에요. 계약 조건부 채권이 신탁채권인데, 신탁채권은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주고 실질적인 양도양수 절차를 밟아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신탁채권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컨설팅으로는 채권 분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수인의 자격 조건을 가져와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요 등기부 하나 안에 이런 심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민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등기부 등본 보는 게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 열어볼까요? 요거는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보면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제가 여러분들 유치권 인정 안 된다고 거의 말씀드렸죠. 아파트에서는 인정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비. 유익비.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면서 자기가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 유지보수가 누구한테 도움이 돼? 소유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살고자 여기 고쳐놨더니 보일러를 고치고 보일러 바닥 고쳤더니 다 누구한테 도움된 거야? 사실상으로는 소유자한테 도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그거를 이 임차인이 만약에 그걸 했다고 하면 그 돈을 줘야 되네 말아야 돼 요걸 고민 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할 수 있나 없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임차인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간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한 비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주지 않으면 안 나가고 유치권 주장한다고 버틴겨도 이 사람한테 만약에 그동안에 빌린 거 가지고 못합니다. 유치권 비용 줘야 돼요. 점유 비용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유치권 비용은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필요비예요. 필요비. 근데 이 필요비를 소유자가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소유자는 이걸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기는 제로예요, 사실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안 주려고 버티는 게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필요비가 있다고 하면 그 필요비의 영수증을 받고 그 영수증이 필요비 공제사항이 있는 건지만 확인한 다음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근저당권이 딱 설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일반적인 유치권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민사상 유치권, 상사상 유치권은 성립이 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 보지만 3,600만 원이야. 제가 얘기했죠. 11억짜리 이게 얼마죠? 감정가가? 17억짜리에 유치권이 3,600만 원이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이건 유치권은 여기에 특별한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런 유치권은 내가 유치권 매입하러 다니지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는 소액인데 저거 양도받아가지고 좀 하면 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점유권이기 때문에 임차인만 해야 돼요. 아니면 양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뭘 해야 돼요? 거기 방 하나 빌려서 들어와서 있어야 돼요. 그 못해도 그런 형태는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양도받기가 힘들잖아요. 유치권을 양도받으려면 점유권을 양도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요. 이건 형식적으로 유치권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는 유치권 양도받지 못하는 거야. 넘어가 버릴 수 있죠. 등기부 등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등기부 등본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한국금융자산관리대부에서 11억 7천이니까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9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양도받아가지고 이제 채권 최고가에 갖고 있는 것 같고, 뒤에 보니까 김영환 그리고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 근저당 가압류야. 그러니까 이거 봐도 좀 눈에 보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소유권자가 저쪽에서 돈을 빌리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혹은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비용이 구하기 힘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채권 최고가액이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이거 양도받아가지고 갖고 있으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채권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압류나 후순위 장현석이라는 사람의 이 가압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배당액이 안분비례 배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억 2천, 3억 9천이어도 이 사람들은 배당액은 현저하게 너무 금액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7억 4천이야?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래되는 거 지금 떨어졌죠?
이게 지금 2차로 떨어져서 13억 9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찰 볼 때는 거의 시세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낙찰될 거예요. 그죠? 경험상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어질 건데 여기서 채권 하나만 달랑 사도 저는 입찰가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17억을 넘게 쓸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의 채권만 사도. 왜? 이 중에 한 사람이 채권을 사는데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 3억 3천짜리를 2억에 주겠어요? 자기는 3억 3천 다 받는데? 배당을 다 받을 텐데? 안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공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이 가압류예요. 사람들은 채권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압류가 우리한테는 왜 공격권이 되냐면 제가 낙찰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낙찰가를 정하는데 내가 낙찰을 얼마를 받으면 요 가압류가 배당이 얼마인지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두 사람의 금액을 갖다가 계산한 다음에 이 사람들 갖고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이 사람들은 금액이 낙찰이 얼마 됐었을 때 자기한테 배당이 얼마 떨어지는지 계산 못 할 수 있어요. 이 지식적인 차이 때문에 요거 가서 가압류권을 만약에 양도받아 왔었을 때 이 아파트를 입찰 보는 방법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은 1등이 되는 거죠. 적은 비용 갖다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게 채권자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시각을 배우고 싶은데 야, 저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봤을까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배우는데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반복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배워놓으면 완전 금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싶으면 자산을 가장 완벽한 투자는요. 돈을 버는 투자가 아니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금상첨화예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재테크를 했다고 하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 수익률만 보고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한 투자는요. 방식이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양도받았을 때 뭐가 안전하다는 거죠?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내가 낙찰받는 걸 전제로 했었을 때예요. 나는 내가 낙찰가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17억 9천이니까 18억에 나가 낙찰 받겠다라는 전제가 딱 정해져 있죠? 18억일 때는 내가 이걸 낙찰 못 받으면 나보다 더 쓴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낙찰 받으면 나 이 가압류 양도받은 것 때문에 돈을 더 벌잖아. 나는 이 채권 채굴가액을 요거 양도받은 금액을 더 높여서 쓰려고 하는데 그거 쓰는 것보다 내가 못 먹으면 나보다 더 쓰는 놈이 먹는 거잖아요. 나는 그 돈으로 못 벌어도 이거로도 돈을 버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찰 보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배당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가리키는 거는 아닙니다. 배당은요, 보험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야. 내가 낙찰을, 시장조사 다 해가지고 낙찰 딱 받았는데 떨어져도 돈을 벌어.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건데. 저는 진짜 예전에 잠을 못 잤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렇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 있나 싶어서. 퍼펙트하다고 생각했어요. 퍼펙트. 내가 채권자이면서 내가 그 채권에 대한 수익률을 경매 낙찰가로 쓰면서 이건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면 내가 이거 무조건 먹고 운 나빠가지고 어떤 놈 미친놈이 나보다 더 썼네. 돌았으면 배당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유찰돼 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경비로 날려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반쪽 경매예요. 이게 완벽한 경매인 거고요. 근데 이런 물건이 계속 있는 건 아닌데 계속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걸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 등기부가 완전 깨끗해. 완전 깨끗한데 경매로 나왔어. 그럼 매각 못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소유자 무조건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 이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돈 벌 게 없잖아요. 내가 돈 얼마만 드릴 테니까 나하고 좀 협상 좀 보시겠냐고 얘기하면 거의 열이면 9이 솔깃해요. 처음에 이상한 놈을 보다가 나중에 연락 옵니다. 그러면 뒤에다가 후순위 근저당권 만들고요. 경매 넣는 거예요. 넣고 들어가서 뭐예요? 그 근저당권만큼 넣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신고 매가가 높아져요. 그럼 취득세율은 높은데 나중에 양도에서 양도가액에서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또이또이 난다니까요. 취득세만 조금 더 낼 뿐이지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17억짜리인데 내가 25억에 낙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억을 더 쓴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20억에 팔았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5억인데 양도소득세를 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2억을?
취득세만 좀 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양도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의 권리를 내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손에서는 그게 배당을 받아서 땐 손실인데 내 손에서는 싸게 받아왔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가 뭐냐면 A라는 권리를 B가 가지고 왔을 때 A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B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기죠. 우리는 등기부등본이나 오픈되어져 있는 이 물건 정보지를 가지고 가서 이 사람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딜을 하는데 사장님 나 그거 5억에 안 파시겠냐고. 그 사람이 돈이 급하면 팔겠고 돈이 안 급하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물건 하나만 보냐고요. 물건 하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명함하고 뿌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딜이 오는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치권 현장도 갔다가 채권자들 가서 만나가지고 등기부 가가지고 문여수 사들고 갔다가 채권자시죠. 제가 죄송한데 그거 좀 매입하고 싶어서 왔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다시 계속 접근하세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사람한테 되게 선의적인 걸로 가야 돼요. 저는 양수인인데 이런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가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왜? 당사자 쪽에서 보내는 줄 알고 상대방 쪽에서 보내는 줄 알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과 딜을 해가면서 채권을 양도받는 겁니다. 이런 모양새를 봤었을 때 여러분들 여태껏 그 경매 물건 보고 넘어가면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안에 이런 숨은 비밀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거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 저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뚱뚱하다고 배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와셔서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그냥 돈도 안 받고 가르쳐 주나? 돈 안 받아도 돼요. 영상 찍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기왕사 영상 찍는데 여러분들 와서 영상 찍는 거에 같이 참여하시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되니까 그런 효과로 여러분들 오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한테 물건 팔 게 없어. 가져온 게 없어가지고요. 사이트에 영상은 있는데 여러분들 들으나 마나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영상 보겠죠. 지금 영상이 어려워가지고 좀 많이 고전하고 있는데 더 쉽게 찍을 수가 없어. 법률 얘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토지만 건물만 매각이 됐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법정상권과의 다툼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법치권하고 유치권을 제가 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법치권하고 이 법정지상권하고 유치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얘가 1번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권을 성립을 하려고 알아보면 첫 번째 뭐가 성립해야 돼? 법정상권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그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보니까 법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 모르시는 거예요. 이 민법의 물권법은 하나의 그 테두리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게 뭐냐면 소유권하고 점유권, 그리고 용익물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저당물권으로 요 네 가지가 남아져 있는데 요 파트 안에서 이게 다 하나씩 다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연결고리가 바로 법정상권, 지상권과 유치권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법정상권은 법률상의 지상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당권법상의 권리 다툼이에요. 저당권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상권은 민법 366조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당권법에 나와요. 그래서 지상권이 아닙니다. 단지 권리를 지켜야 되는지 지상에 있는 권리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툼을 두는데 왜 저당권법에 나왔냐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채권자가 보호가 되는 거는 뭐냐?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아야 채권자가 보호가 되고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지면 채권자 보호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호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법정상권이에요. 그래서 법정상권의 다툼을 보면 동일인이어야 되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둡니다.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인 채권자의 보호 기준으로 동일인이어야 되고 적어도 위에 지상의 건물이 없어야 된다는 공식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지상권이 아니고 저당권법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보니 채권자가 보호가 되면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죠.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점유권을 획득하니까 당연히 지상권이 깨져야 되죠. 채권자가 보호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고 소멸돼 버려야 채권자가 배당을 다 받아가잖아. 더 담보력을 더 챙기잖아요. 이해가시죠? 채권자가 보호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지상권이 성립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자는 자기가 받아야 될 원래 80%의 담보 비율이 40%대까지 떨어지겠죠. 왜? 지상권이 성립이 돼버리니까. 자, 이렇게 바로 유치권은 지상권과 점유권하고 여러 가지 겹쳐진 권리로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좀 전 경매물건에서 여러분들 뭐만 나왔어요? 지상권만 나왔죠. 지상의 건물만 경매가 나왔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형태지만 보통 토지 위에 우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A와 B와 따로따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아까처럼. 그래서 이 B가 경매가 나온 거죠. 이 B가 갑이 이것을 만약에 낙찰받는다고 하면 이 갑은 지상의 건물만을 위해서 가면 안 돼요. 단지 공격 방식이 1번이 지상인 것뿐이지 당연히 뭘 공격해야 돼요? 토지를 무조건 먹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안 돼요. 자, 원래 공식은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지상의 건물을 공격하는 게 공식입니다. 왜? 토지는 담보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에서도 담보 베이스가 되지만 건물은 담보 베이스가 안 돼요. 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 비율로 인해서 실질적인 담보 가치는 뭐가 돼요? 제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로성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건물이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부동산이 되어져요. 자, 근데 이렇게 갑이 봤더니 토지에 대한 아킬레스가 보여야 돼요. 이 토지가 토지 등기부를 띄워봤는데 여기 보니까 채권들도 많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먹는 거는 서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이 토지에 있는 등기부에 여러 채권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양도받을 수 있는 채권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상의 건물을 1번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채권을 양도받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경매로 넣는다고 치면 뭐만 나와요? 토지만 나와버리잖아요. 토지만 나와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 누가 낙찰받겠습니까, 이거? 건물 소유자밖에 없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만 시너지 효과가 크니까. 이렇게 법정상권과 관련된 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을 때 둘 중에 무엇을 공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격권을 뭘로 보냐? 채권의 여부로 봅니다. 채권이 존재하면, 근데 대부분 자세히 보면 채권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경매하나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토지가 왜 채권이 없을까? 이렇게 되냐면 뭐냐?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채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토지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뭐 심지어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하냐? 이 사람 토지 주인 집 앞에 집 근처에다가 대출해줍니다. 맨날 포인트 붙여놓는 거야. 대출 몇 프로 이렇게. 그럼 언젠가 돈이 필요할 때 돈 빌려러 오겠죠. 이 사람이 오기만을 바라는 거. 남자는 안 받아. 이 사람만 목표로 위한 이 사람 주변은 집에다 막 계속 붙여놓는 거야. 대출 포인트.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저는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가. 왜? 돈이 필요한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줬기 때문에 언젠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쓴 기술이에요.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건물에 조그만 사무실 하나 들어가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 이 토지주들한테 돈을 다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아는 사이인데 사우나에서 만나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친하게 지내. 토지 주인하고 친하게 지내. 돈을 다 빌려주고 어느 정도 하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 그 대부 사업자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 B라는 대부 사업자가 왔고 그걸 다 양도받았대. 둘간의 지인관계에서는 경매 못 넣는데 돈 달라고 경매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거예요. 그 명동 건물들이. 사채업자들이. 고전입니다. 이렇게 토지와 건물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 민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지혜롭습니다. 왜? 절대 남의 돈 빌렸으면 안 된다. 예? 돈 빌렸으면 패가 망신한다. 그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공격권을 갖고 있으면 이 채권이 얼마나 무섭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채권이 쥐약입니다. 다시 이건희 회장님의 돈 빌려준 사연으로 들어가자면 그분이 아파트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근저당권 설정해 주겠다고 하는 건 극구 부인합니다. 왜?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억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채권이 갖고 있는 권리예요. 물권은 그냥 1대1의 권리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다
다 그냥 어느 날 돈 있는 사람의 계좌가 다 압류돼 버렸어요. 돈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건희 회장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칼 맞겠지, 어디선가. 대타 내세워야죠. 그러니까 난 채권 누군가에게 양도되어진 제3의 법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희 회장한테 돈 빌려주고 난 그지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3자한테 팔았다. 그 3자가 얘기하는 건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건드렸다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채권이 갖고 있는 성격은 모든 재산에 압류를 해서 동결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채권 권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이 채권 매입 경매 스토리였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아마 제가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하는 교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을 거예요. 이동희 교수님하고 거의 버금가게 오래됐죠. 오래됐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뼈가 묻어있는 내용들이야 다. 그냥 뭐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강좌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테니까. 오늘 고생하셨고요. 조심해서 가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